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이지훈 씨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아내가 보낸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좀 이상해요. 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는 말이 마음을 콱 잡아당겼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치료를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나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라면 열은 감기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생깁니다. 이지훈 씨는 곧장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님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손끝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했지만 말끝이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냥 몸살일까요? 아침까지 기다려볼까요? 바로 그 순간이 많은 가족이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기다리면 편할 것 같고, 움직이면 큰일을 만드는 것 같고, 병원에 가면 밤새 고생할 것 같고, 괜히 과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항암 중에는 과민함이 생명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터넷에서 본 이 식단이면 암이 낫는다 같은 확신이 가장 약한 순간에 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줄여드리려는 겁니다. 언제는 집에서 쉬어도 괜찮고 언제는 망설이지 말아야 하는지, 암 환자와 노년층이 어떤 식사를 하면 안전하게 버틸 힘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자극적인 건강 정보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마지막에는 꼭 한 가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가족이 급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휴대폰 메모장에 그대로 붙여둘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불안이 판단으로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 62세 노년 건강 닥터입니다.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고 당황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70대 초반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동네 산책을 즐겼고 밥만 잘 먹으면 웬만한 건 이긴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위내시경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고 치료 계획에 따라 항암도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잘 드세요. 체중이 너무 빠지면 치료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입안이 헐고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리고 속이 비어도 밥이 당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못 먹는데 항암을 어떻게 해? 보호자인 딸은 급해졌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영상은 넘쳐났습니다. 어떤 영상은 말했습니다. 항암은 독이다. 면역이 떨어져서 오히려 큰 감염으로 돌아가신다. 또 다른 영상은 말했습니다. 딱 3개월만 통곡물과 채식으로 바꾸면 설탕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병이 좋아진다. 누군가는 암 치료 중엔 채식하면 안 된다. 고기든 뭐든 잘 먹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고기와 유제품은 암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딸은 혼란 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정답 하나만 알려줘. 무엇을 먹어야 해? 하지만 현실은 정답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 중 식사의 1차 목표는 많은 경우 단순합니다. 암을 죽이는 식단이 아니라 치료를 버틸 힘을 지키는 식사가 먼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엔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위험 신호가 오면 식단보다 먼저 의료진 평가가 우선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항암 후 며칠이 지나 갑자기 으슬으슬 떨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청의를 들이댔고 숫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열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원래 몸살 잘 와. 따뜻한 차 좀 마시면 내려가. 딸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차를 끓일까? 해열제를 찾을까? 이불을 더 덮을까?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지금 응급실 가면 새벽까지 기다릴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민간요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항암 치료 중 특히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에 열이 나면 감염이 빠르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많은 기관이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이 감염의 거의 유일한 신호일 수도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급할 때 망설이지 않는 기준. 다른 하나는 암 환자와 노년층이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식사 원칙.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아주 쉬운 비유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을 지키는 경비대가 있습니다. 경비대가 튼튼하면 바람이 불어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는 암세포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 경비대가 잠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공기 중 음식 속 손에 묻어있는 세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이 막아냅니다. 하지만 경비대가 약해진 시기에는 작은 침입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중에는 감염이 천천히가 아니라 갑자기 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감염이면 아플 만큼 아프겠지. 그런데 항암 중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역이 약할 때는 염증 반응이 평소처럼 뚜렷하지 않아 통증이나 가래 같은 신호가 약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열만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안내자료는 항암 중 열을 더 엄격하게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열부터 걱정해야 할까요? 환자마다 의료진이 정해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흔히 38도 100전 4TDQF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숫자만 외우면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플러스 느낌을 함께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열이 있으면서 오한이 심하다. 열이 있으면서 숨이 더 찬 느낌이 있다. 열이 있으면서 정신이 멍하고 평소와 다르다. 열이 있으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기운이 뚝 떨어진다. 이 조합이 오면 내일 보자가 아니라 지금 평가 쪽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인터넷에서 면역 올리는 음식을 찾느라 시간을 쓰지 마세요. 항암 중 의심되는 감염은 음식으로 해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심되면 평가를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자료에서 항암 중 열과 호중구 감소가 함께 있을 때는 응급으로 보고 즉시 평가와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보호자분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가족을 걱정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병원 가는 걸 미안해하십니다. 그럴 때 보호자는 참으세요가 아니라 안전 기준으로 움직여요 라고 말해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여기서부터는 현실적인 식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식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목표를 먼저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항암 치료 중 식사의 목표는 많은 경우 이렇습니다. 몸무게와 근육을 급격히 잃지 않기, 탈수와 영양 부족을 피하기, 부작용 속에서도 먹을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두기. 여기서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사. 어떤 날은 통곡물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생야채가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고기 냄새가 역하해서 입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중 식사는 종교처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컨디션에 맞춰 조절하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입맛이 없을 때는 양보다 밀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못 먹으면 한 입이 더 지내야 합니다. 죽을 먹더라도 단백질이 들어가면 훨씬 낫습니다. 계란을 잘 드실 수 있으면 계란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두부가 편하면 두부로 가도 됩니다. 생선이 비리지 않게 넘어가면 생선도 선택지가 됩니다. 요점은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을 찾아두는 것입니다. 또한 항암 중에는 종종 고열량 고단백 식사를 권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 끼가 힘들면 간식처럼 나누어 먹고 음료 형태로도 보충하는 전략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때 오해가 생깁니다. 그럼 암 환자는 무조건 고기 많이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많이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게입니다. 어떤 분은 고기보다 콩, 두부, 달걀, 생선이 더 편합니다. 어떤 분은 유제품이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체질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겐 한 가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근육이 줄면 회복이 느려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고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년층 암 환자의 식사는 기운이 아니라 기능을 지키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는 이유가 단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걷고 씹고 삼키고 숨쉬는 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가장 현실적인 상황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이 헐어서 아플 때는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뜨겁고 매운 음식은 피하고 너무 거친 음식도 잠시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미지근한 죽, 부드러운 두부, 달걀찜 같은 선택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먹어야 한다는 압박 대신 넘어가는 음식을 찾자가 더 효과적입니다. 메스꺼움이 심할 때는 냄새가 전쟁입니다. 이럴 땐 따뜻한 음식보다 차갑거나 실온의 음식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두세 숟가락이라도 자주 먹는 방식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사가 있을 때는 건강식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생야채나 기름진 음식, 아주 단 음식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료진 지침에 따라 수분과 전해질을 안전하게 보충하고 장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우선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변비가 있을 때는 물, 움직임, 섬유질을 생각하지만 항암 중에는 섬유질이 항상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이 예민할 때 과한 섬유질은 가스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조절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섭취량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체중 감소를 막는 방향.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용자가 요청하신 건강한 식사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 이건 처방이 아닙니다. 치료팀이 정한 제한, 당뇨, 신장, 신부전, 삼킴장애 등이 있다면 그 지시가 우선입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항암 중에는 뭐든 가리지 말고 먹어야 하죠?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항암 중에는 영양이 중요하니 먹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암 중에는 특히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안전하게 먹는 법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뼈대를 제안합니다. 밥은 상황에 맞게 조절합니다. 평소에는 통곡물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암 중 속이 예민하고 설사가 있을 땐 흰밥이나 죽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괜찮고 소화가 되면 통곡물 비율을 조금씩 올려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장이 버티는 수준입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에 작게라도 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기만 단백질이 아닙니다. 두부, 콩, 달걀, 생선, 닭고기, 유제품 필요하면 영양 보충 음료까지 선택지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식품이 맞는지는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먹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지 마세요. 채소와 과일은 위생과 조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몸이 약할수록 좋은 음식보다 안전한 음식이 먼저입니다. 깨끗이 씻고 신선하게 보관하고 가능하면 익혀 먹는 방식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식이 무조건 더 좋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방은 적이 아닙니다. 항암 중에 살이 빠지는 분은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소량의 좋은 지방은 칼로리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기름진 조리법이 속을 불편하게 한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튀김이 힘들면 찜이나 구이 대신 삶기, 볶음 대신 부드러운 조리로 바꿔보는 식입니다. 수분은 한꺼번에가 아니라 나눠서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덜 느끼는 경우가 있어 조금씩 자주가 더 안전합니다. 다만 심장, 신장 질환으로 제한이 있는 분은 의료진 지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보충제, 약초, 농축즙은 자연이라는 이름만 믿고 시작하지 마세요. 항암 치료 중에는 간과 신장이 예민해질 수 있고 특정 성분이 치료 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먹어도 되냐는 질문을 치료팀에 먼저 던지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식사만큼 중요한 위생과 감염 예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먹는 내용만큼 먹는 안전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항암 중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에는 감염은 집 문 앞이 아니라 부엌 문 앞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바꾸기 쉬운 습관을 들이려는 겁니다. 먼저 손입니다. 손은 최고의 이동수단입니다. 문손잡이, 휴대폰, 리모컨을 만지고 음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 전, 화장실 후, 외출 후 손 씻기는 가장 싸고 강력한 예방입니다. 이어서 날 것입니다. 덜 익힌 고기, 덜 익힌 달걀, 상온에 오래 둔 음식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평소엔 괜찮던 음식도 면역이 약할 때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항암 중 열이 감염의 유일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냉장고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음식은 오래 보관될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반찬을 며칠씩 이어 먹는 습관이 있다면 항암 중에는 기간을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먹기 전에는 냄새만이 아니라 보관 시간을 기준으로 보세요. 외식은 금지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 회전이 느린 뷔페, 위생이 불확실한 곳은 피하고 조리 상태가 확실한 메뉴를 선택하는 식으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항암 중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외식 자체가 낙상과 피로 위험이 될 수 있으니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가 더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위축되진 마세요. 안전은 공포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손을 씻고, 익혀 먹고, 보관을 줄이고, 상태가 나쁜 날엔 무리하지 않는 것. 이 4가지만 지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암이 끝나고 혹은 치료 사이사이 컨디션이 안정될 때, 그때 사람들이 다시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사가 좋을까요? 암 환자와 노년층이 함께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는 뭔가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극적인 말에서 한 발 떨어져야 합니다. 이 음식이 암을 치료한다. 이 음식이 암을 만든다. 이런 단정은 늘 사람을 흔듭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봅시다. 내 몸이 다시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지킬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치료 후 회복기와 노년기 건강식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과 지속입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처럼 식물성 식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극단으로 가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특히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쉬워 근육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중심으로 가더라도 단백질을 빼지 않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콩, 두부, 생선, 달걀, 닭고기 등 본인에게 맞는 단백질을 적당히 포함하는 형태가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가공육과 탄 음식은 줄이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서는 가공육을 발암성이 있는 물질, 범주로 분류한 바가 있고 붉은 고기는 발암 가능성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라 자주 먹는 습관을 줄이자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처럼 가공육을 매일 먹는 생활을 줄이고 단백질원을 다양화하는 게 좋습니다. 소금도 절대 금지가 아니라 줄이기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압, 심장, 신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짠 음식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국물 중심의 식사를 계속하면 나트륨이 쉽게 높아질 수 있으니 국물은 조금 덜 먹고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는 습관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설탕이 암의 먹이라는 표현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혈당을 다양한 과정으로 유지하고 탄수화물을 무조건 적으로 보면 오히려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제된 단음료, 단과자, 과식을 줄이는 방향이지 공포로 밥을 끊는 게 아닙니다. 특히 노년층은 너무 제한하면 저혈당이나 영양 부족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짧은 미니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항암이 끝난 뒤 재발이 너무 무서워서 밥을 거의 끊었습니다. 과일과 샐러드만 드셨고 단백질을 피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체중이 확 줄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움이 잦아졌습니다. 검진에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생활 기능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다시 먹는 것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발을 줄이려다 삶이 먼저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발을 예방하려면 먼저 몸이 버틸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체중이 지나치게 빠지지 않게, 근육이 유지되게,
혈압과 혈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그 기반 위에서 식사와 활동을 다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는 활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의 걷기와 가벼운 근력 움직임이 식욕, 수면, 기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힘들 때는 오히려 조금 움직이는 것이 다음 식사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제 인터넷 정보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 판별 기준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식단은 결국 매일의 선택이고 매일 우리는 정보를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위험한 건강 정보는 대개 비슷한 말투를 씁니다. 확실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딱 3개월이면 됩니다. 의사들은 숨깁니다. 병원은 돈벌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 말투가 나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만 던져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내 치료를 늦추게 만들지 않는가? 이 말이 내 의료진과의 소통을 끊게 만들지 않는가? 이 말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선택지를 지나치게 줄이지 않는가? 특히 표준 치료를 폄하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항암 치료에는 분명 부작용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과장해서 공포로 만들면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치료는 견딜 방법을 함께 찾는 과정입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의료진은 조절 방법을 찾고 필요하면 일정과 약을 조정하고 지지 치료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혼자 결론 내리기가 아니라 팀과 상의하기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몇 가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오해는 죄가 아닙니다. 혼란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항암을 받으면 면역이 떨어져서 결국 감염으로 큰일 난다. 그러니 항암은 피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항암으로 면역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열과 감염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즉시 평가받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면역 저하 시 열은 빠르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 즉각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자료가 강조합니다. 오해가 또 있습니다. 식단만 바꾸면 암이 치료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사는 치료를 대체하기보다 치료를 지지하는 역할이 중심입니다. 특히 항암 중에는 체중과 영양 유지가 치료를 지속하는 데 중요하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오해가 또 있습니다. 항암 중엔 무조건 채식하면 안 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채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내 상태에서 먹을 수 있고 영양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어떤 분은 채소가 편하고 어떤 분은 익힌 단백질이 편합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해가 또 있습니다. 가공육은 조금 먹어도 괜찮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가공육을 자주 먹는 습관은 줄이는 쪽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 WHO는 가공육을 발암성 범주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매일 먹는 습관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보호자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자가 흔들릴 때 가족이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건 정말 실전에서 힘이 됩니다. 보호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사랑 때문에 생깁니다. 먹어야 낫지. 이거 먹어야 해. 그건 안 돼. 환자는 그 말을 들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은 식욕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더 못 먹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은 무엇이 제일 덜 불편했어요? 한 숟가락만 먹어도 괜찮아요. 따뜻한 게 힘들면 차가운 걸로 바꿔볼까요? 냄새가 싫으면 창문 열고 냄새 적은 걸로 해볼게요. 보호자는 규칙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응급신호가 의심될 때는 환자의 괜찮다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대신 관찰해 주세요. 말이 느려졌는지, 숨이 더 찬지, 얼굴색이 달라졌는지, 기운이 갑자기 꺼졌는지, 열과 오한이 동반되는지. 관찰은 통제와 다릅니다. 관찰은 안전을 위한 배려입니다. 병원에 갈 때도 보호자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 열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구토나 설사가 몇 번이었는지, 먹고 마신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 최근 항암 일정과 복용약 이 5가지를 메모해두면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곧 안전입니다. 이제 언제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를 한 번 더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선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열입니다. 항암 중이거나 최근 항암을 받은 상태에서 열이 나면 감기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특히 의료진이 정해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최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38도 100.4 4대기 F를 중요한 기준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설명합니다. 열과 함께 오한이 심하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덜덜 떨리고 이불을 덮어도 추우면 그냥 몸살로 넘기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숨입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말할 때 숨이 끊기거나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힘들어지면 지체하지 마세요. 항암 중에는 빈혈, 감염, 혈전 등 여러 원인이 겹칠 수 있어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식과 행동입니다. 갑자기 멍하고 말이 느려지고 평소와 달리 혼란스럽거나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축 처지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열이 높지 않아도 심각할 수 있어 보호자의 관찰이 중요합니다. 위장 증상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구토가 계속되어 물도 못 마시고 설사가 잦아지고 소변이 줄고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면 탈수 위험이 커집니다. 이럴 때도 집에서 버티는 법보다 평가가 먼저입니다. 출혈이나 멍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코피가 잘 멈추지 않거나 잇몸 출혈이 심해지고 멍이 쉽게 들면 혈액 수치 문제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자 기준 한 줄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항암 중에는 작은 변화가 큰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는 저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천을 잽니다. 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단, 열이 없다고 안심만 하지는 마세요. 숨, 의식, 전신 상태를 함께 봅니다. 이어서 증상을 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얼마나 갑자기였는지. 항암 중에는 시작 시간이 진료에서 큰 힌트가 됩니다. 그 다음 혼자 버티지 않습니다. 어지럽거나 기운이 떨어질 때는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낙상이 회복을 크게 늦출 수 있어 반드시 가족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음식과 수분은 억지로가 아니라 가능한 형태로 유지합니다. 오늘은 한 숟가락이면 성공입니다. 냄새가 싫으면 실온으로, 뜨거운 게 아프면 미지근하게, 씹기 힘들면 부드럽게.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제와 민간요법은 지금 시작을 멈춥니다. 상태가 불안할 때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원인 파악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치료팀과 상의 전에는 큰 변화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치료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빨리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오늘의 핵심을 따뜻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항암 치료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항암 치료 중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열과 감염 신호를 가볍게 보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알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지금은 움직여야 한다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는 기적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암 환자와 노년층의 식사는 암을 단번에 없애는 비밀이 아니라 치료를 버틸 힘을 만들고 회복을 돕는 현실적인 습관입니다. 통곡물과 채소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항암 중엔 무엇보다 안전과 영양 유지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단백질과 수분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이 영상은 꼭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환자분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보호자의 기준 있는 한마디가 생명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급한 신호가 오면 망설이지 마세요. 119에 바로 연락하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는 선택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